도둑년아, 시댁돈으로 돈지랄해? 친정 엄마의 낡은 빌라를 3천만 원 들여 싹 리모델링해드린 며느리. 집들이 날 시어머니가 새로 바른 아이보리 벽지를 손톱으로 죽 뜯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뺨이 그대로 돌아갔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이 그렇게 죄일까요?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 집을 고쳐드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이 며느리 지난 8년간 시댁의 온갖 수모를 삼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그날 저녁, 며느리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자기 명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값에 매도해달라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뺨의 대가를 돌려주게 될까요?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던 시어머니 앞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38살 워킹맘 김서연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8년째 근무하며 결혼 전부터 마포구에 제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을 모아둘 만큼 성실히 살아왔어요. 결혼 8년 차, 남편과 시댁의 은근한 무시를 그저 참고 지내다 홀어머니께 낡은 빌라 리모델링을 해드린 것이 발단이 되어 시어머니께 뺨까지 맞았습니다. 저처럼 참기만 하는 며느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낡은 빌라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면대 아래로 손을 넣어보니 부식된 배관이 손끝에 서걱하게 걸렸어요. 20년 넘게 엄마 혼자 이 집에서 버텨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이 배관 언제부터 이랬어? 엄마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괜찮아. 물만 잘 나오면 됐지 뭘. 물이 잘 나오긴 뭐가 잘 나와. 세면대 밑이 다 사갔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굽은 어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식당 일로 하루 12시간을 서 있는 엄마의 무릎이 저 낡은 바닥보다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이번에 집 좀 손볼게. 엄마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됐어, 얘야. 시댁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시댁이 왜 나와? 내 돈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사돈댁 눈치 봐야지. 엄마의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얹혔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소파에 늘어져 스마트폰을 만지는 남편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오빠, 나 할 말 있는데. 응, 말해. 남편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 결혼 전에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친정집 좀 손보려고. 알아서 해. 오빠, 진짜 듣고 있어? 들었어. 3천, 친정집, 리모델링. 그거 내 돈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의 손가락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 위를 오갔고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칠 뒤 인테리어 업체 실장과 함께 친정을 다시 찾았어요. 실장은 벽지 이음새를 손끝으로 뜯어보다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이거 도배지 밑에 곰팡이가 다 슬었어요. 엄마는 낡은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가만히 있어. 실장님, 다 뜯고 새로 해주세요. 실장은 방마다 사진을 찍고 견적서를 뽑았습니다. 장판, 도배, 싱크대, 화장실 전체, 문짝 교체까지 하면 넉넉히 3천 안쪽으로 끝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엄마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딸.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왜 못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 공사 첫날 저는 반차를 내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도배지 색상 견본을 늘어놓고 엄마 앞에 하나하나 대봤어요. 엄마, 이 아이보리 어때? 아니면 이 연한 살구색? 아무거나 네가 골라. 엄마는 잘 몰라. 아무거나 말고 엄마 눈에 띄는 걸로 골라. 엄마가 살 집인데.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이보리 견본을 조심스레 짚으셨습니다. 이게 마음이 편해 보이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얼굴을 내미셨어요. 명자 씨, 뭐 좋은 일 있나 봐? 우리 딸이 집을 다 새로 해준다네. 옆집 아주머니는 엄마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딸 잘 키우셨네. 아들 열 있는 것보다 낫다 나사. 엄마의 얼굴이 발갛게 물드는 모습에 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공사가 3주차에 접어들던 오후 회사에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애미야, 요즘 왜 이렇게 통 얼굴을 안 비추냐?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시집 온 여자가 시댁을 잊고 살면 못 써. 네, 어머님. 조만간 찾아뵐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시어머니가 지난 명절에 던지듯 흘렸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어요. 홀시엄마 딸이라 그런지 미천이 없어, 미천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삼켰던 것들이 가슴 밑바닥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정 리모델링 이야기는 끝내 꺼내지 않은 채 통화를 끊었어요. 공사가 끝난 날 저녁, 엄마와 함께 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보리 벽지 아래로 원목 마루가 은은하게 반짝였고 새 싱크대 스테인리스가 형광등 불빛을 곱게 받아냈어요. 엄마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들어와 봐. 이게 우리 집이야? 응, 엄마 집이야. 이제 발 뻗고 살아, 엄마. 엄마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마루 위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어이구, 우리 딸 어이구, 이 은혜를 어떻게 갚누. 엄마가 나 키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날 밤 엄마의 손을 잡고 새 방바닥에 나란히 누웠을 때 저는 이 기쁨을 시댁 식구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마음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있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친정에서 조촐하게 집들이 좀 하려고요. 집들이? 갑자기 웬 집들이야? 엄마 집을 좀 손봤거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오셔서 밥 한 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 가봐야지. 사부인 얼굴도 오래 못 봤고. 네, 어머님 감사해요. 아버님이랑 유진이도 데리고 갈게. 네, 다 오시면 좋죠. 전화를 끊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집들이 전날 저녁 저는 엄마와 함께 대형마트 카트를 밀며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담았어요. 엄마, 아버님이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이건 좋은 걸로 사자. 그래, 좀 비싸도 좋은 놈으로 사. 잡채 재료랑 전 부칠 것도 다 사고 후식으로는 딸기랑 참외 어때? 딸기 요즘 비싸지 않아? 엄마, 이런 날은 좀 써도 돼. 계산대 앞에서 엄마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시더니 잠시 뒤 홍삼 세트 하나를 안고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사돈댁 드릴 선물 하나 있어야지. 빈손으로 오시라 하기 미안하지.
엄마, 그거 비싸잖아. 그러지 마.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엄마의 쌈짓돈에서 나온 홍삼 세트를 카트에 담으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집들이 당일 새벽 5시 저는 친정에 도착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갈비찜을 안치고 잡채 재료를 볶고 전을 부치는 동안 남편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버지랑 유진이도 같이 간대.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 알겠어. 조심히 와.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온다는 말에 잠시 손이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엄마가 사돈들 앞에서 어깨를 펴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엄마는 새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상 위에 접시를 하나하나 올리셨어요. 딸, 이 접시 여기 놓으면 되지? 응,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엄마는 새로 산 연분홍 블라우스에 카디건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다듬고 오셨는지 커트 끝이 가지런했어요. 엄마, 오늘 진짜 신부 같아. 어머, 얘도 참. 늙은이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엄마의 볼이 발그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채 서 계셨고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가씨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래.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며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새로 도배한 아이보리 벽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서늘해졌어요. 입꼬리가 서서히 굳는 게 형광등 아래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 벽지가 아주 뽀얗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 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 원목 마루야? 요즘 이런 거 하면 평당 얼마씩 하는데. 유진아, 조용히 좀 해. 남편이 시누이의 팔을 툭 쳤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눈은 원목 마루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엄마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심스레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부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살짝 숙이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힐끗 쳐다보고는 짧게 고개만 까딱하셨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차 한 잔 드시고 계세요. 상 다 차렸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만 알아챘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거실 한복판에 선 채로 벽지를 한 번 더 훑어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갓새로 바른 벽지가 이미 반쯤 뜯겨나가는 환영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몸으로 느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구두를 벗고 새 마루 위로 성큼 발을 내딛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는 대신 새 원목 마루를 구두 뒤축으로 툭툭 두드려 보셨어요. 단단하긴 하네, 이거. 어머님 앉으세요. 대추차 내올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들은 척 벽지 이음새로 다가가 손톱 끝으로 슬쩍 긁어보셨습니다. 바스락하고 종이 조각이 살짝 일어나는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긁혔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소파 끝에 엉덩이만 겨우 걸치고 앉으셨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대추차를 조심스레 우려내 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시어머니 앞에 내미셨습니다. 사부인, 뜨거우니까 살살 드세요. 시어머니는 잔을 받지 않으셨어요. 두 손을 뒷짐진 채 엄마 앞에 우두커니 서서 목소리를 낮게 깔으셨습니다. 사부인, 이거 도배값은 얼마 들었어요?
엄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 그게. 장판은? 싱크대까지 새로 했네요. 얼추 얼마 들었나? 엄마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저를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에게서 찻잔을 받아 시어머니 옆 협탁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우선 앉으세요. 내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말을 돌려? 시어머니의 눈이 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애미야, 얼마 들었어? 제가 조금 보태서 해드렸어요. 어머님. 조금이 얼마? 어머님, 그런 거 오늘 같은 날에 뭐하러? 얼마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내려앉았어요. 신우이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흘긋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사냥감을 지켜보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쥔 채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상 다 차렸으니까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네. 그래, 먹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마지못한 듯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셨어요. 상 앞으로 자리를 옮기며 원목 마루를 다시 한번 지그시 내려다보셨습니다. 엄마가 갈비찜 뚝배기를 상 가운데로 조심스레 옮기셨어요. 자, 아버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우리 딸이 새벽부터 끓인 거예요. 그래요. 시아버지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신우이는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오빠, 이 집 진짜 싹 뜯어 고쳤네. 삼촌은 우습게 들었겠는데? 유진아, 밥이나 먹어. 남편이 이를 악물듯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상 위를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삼촌은 들었겠네. 아니, 사천인가? 혼잣말처럼 흘리는 그 말이 식탁 위 공기를 얼려버렸어요. 엄마의 손에 들린 국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우선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애미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아예 상 위에 툭 내려놓으셨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네, 어머님. 그 돈, 내 통장에서 나왔니? 아니면 내 아들 통장에서 나왔니? 식탁 위의 모든 움직임이 그 순간 멈췄어요. 시아버지의 젓가락이 갈비 한 점 위에서 그대로 굳었고 신우이는 입에 물었던 밥을 씹지도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엄마의 국자에서 잡채 국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상 위에 번졌어요. 저는 침을 한번 삼키고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모아둔 개인 돈이에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어요. 개인 돈? 네. 애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결혼했으면 그게 다 시댁 돈이지. 어디가 어디 돈이야. 어머님, 어디 감히 친정에다 이런 돈지랄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실을 찢듯 튀어올랐어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 뚝배기에서 손을 뗐습니다. 사부인, 진정하시고 우선 앉으세요. 네. 사부인은 뭐가 사부인이야, 지금.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거실벽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새로 바른 아이보리 벽지 앞에 우뚝 서시더니 손톱을 이음새에 꾹 걸으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는 것과 동시에 벽지가 찌직 소리를 내며 아래로 쭉 뜯겨나갔어요. 어른 팔뚝만 한 길이로 벽지가 너덜너덜 갈라지며 회색 벽면이 흉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부인, 왜 이러세요?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시어머니 쪽으로 달려가 팔을 붙잡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손을 사정없이 뿌리치셨습니다. 나요, 놓으라고. 어머님, 제발. 저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년아 나라. 네. 놓으라고 이 도둑년아.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해 그대로 날아왔어요. 짝 하는 소리가 새로 리모델링한 거실벽에 부딪혀 2번, 3번 메아리 쳤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번쩍했어요. 귀 안쪽에서 쨍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뺨이 아픈 건 한참 뒤에야 느껴졌어요. 도둑년아, 시댁돈으로 돈지랄해.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벽 쪽으로 돌아섰어요. 찌직, 찌직, 벽지가 2군데 더 뜯겨나갔습니다. 엄마가 그 앞에서 2 팔을 벌린 채 울먹이셨어요. 사부인, 사부인,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비켜요, 사부인. 사부인, 우리 딸이 무슨 죄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 집 좀 고쳐드렸다는데. 그게 왜 자기 돈이야? 시집 왔으면 다 우리 집 돈이지. 저는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손바닥 아래로 뜨거운 것이 화끈거리며 번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엉거주춤 일어나 손사래만 치셨어요. 어이구, 임자, 그만 좀 해. 당신은 좀 가만 있어요. 시어머니의 서슬에 시아버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신우이는 스마트폰을 든 채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웃음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야, 좀 참아. 뭐? 엄마가 좀 그러셨기로써니 참자, 오늘만 참아.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참으라고, 어른한테.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 집 벽지를 뜯었어. 나 뺨을 때렸어. 그런데 참으라고? 목소리 낮춰, 사람들 다 보잖아. 남편의 눈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잡아끄는 그 손이 그렇게 얄미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뜯긴 벽지를 발로 툭 밟으며 신발을 신으셨어요. 애미야, 오늘 일 두고 봐라. 어디 홀씨 엄마 딸이 감히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아. 어머님, 가자 여보. 유진아, 일어나.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따 밤에 얘기하자. 나가. 뭐? 나가라고. 남편은 잠시 멈칫하다 결국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크게 울렸어요. 엄마가 뜯긴 벽지 아래로 스르르 무너져 앉으셨습니다. 앞치마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시는 모습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엄마, 미안하다 딸. 이 엄마 때문에 네가 이런 꼴을 당해서.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없었으면 네가 이런 일 안 당했잖아.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엄마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의 등이 어찌나 야윈지 앞치마 아래로 뼈가 그대로 만져졌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딸, 나 진짜 괜찮으니까 너 시댁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응? 이 엄마 때문에 내 결혼 생활 망치지 마. 엄마. 응? 나 오늘 이 뺨 잊지 않을 거야.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저는 뜯긴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찢겨 늘어진 아이보리 벽지 아래로 회색 벽이 짐승의 살점처럼 드러나 있었어요.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삼켜온 것들이 오늘 저 벽지처럼 한꺼번에 뜯겨나갔다는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벽지 조각을 하나 집어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손바닥 안에서 구겨지며 서걱거렸어요. 엄마, 나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뭐 좀 정리할 거야. 뭘 정리해?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푹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딸, 너 무슨 일 벌이려는 거 아니지?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손 안에서 새해볕처럼 가늘게 떨렸어요. 엄마, 나 이제 참는 딸 안 할 거야. 집에 돌아온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은 안방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 이미 잠든 척을 하고 있었어요. 코를 고는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저는 안방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조용히 서재 문을 닫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8년간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모아둔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가 서랍 속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둔 서류철, 시댁으로 이체한 계좌 내역까지 모두 책상 위로 꺼냈습니다. 종이 뭉치 두께가 성인 남자 팔뚝만큼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서늘하게 웃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시아버지 임플란트비 480만 원이 제 카드로 결제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들고 나온 명품 가방 3개도 신우이 대학원 등록금 4학기치도 모두 제 카드였어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 계모임 회비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늘 이렇게 말해왔죠. 엄마, 이건 내가 사드리는 거야. 아빠, 임플란트 값은 걱정 마세요. 유진아, 대학원 등록금 오빠가 낼게. 정작 결제한 사람은 언제나 저였는데 말이에요.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저는 서재를 나서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결혼 전 마포에 사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그 안에 얌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3곳의 소장 명함도 그 옆에 나란히 꽂혀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3곳에 차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소장님, 저 마포 아파트 매도 좀 하려고요. 어머, 사모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좋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얼마나 급하신 건데요? 이번 주 안으로 계약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소장이 잠깐 침을 삼키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사모님, 마침 현찰 쥐고 갭 투자로 급매물 찾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서류만 맞으면 바로 계약금 쏜답니다. 네, 그럼 그분한테 연락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씹고 있었어요. 빵을 씹는 턱이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태평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어제 일은 그냥 잊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시잖아.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며 남편의 뒤통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래, 잊을게. 진짜지? 엄마한테 나중에 죄송하다고 전화 한 통 드려. 응. 남편은 그 짧은 대답에 안심이 되었는지 토스트를 마저 씹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현관을 나서면서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대학 동창 상원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원아, 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시간 좀 낼 수 있어? 좀 급해. 수화기 너머의 상원이의 목소리가 순간 달라졌어요. 뭔 일 있어? 사무실 몇 시까지 오면 돼? 11시까지 갈 수 있어. 그래, 기다릴게. 2시간 뒤 강남 오피스텔 상원이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상원이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 소파로 안내했어요. 앉아, 커피 마실래? 됐어, 시간 없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소파 앞 유리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상원이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명세서, 이체 내역, 카드 매출점표까지 넘겨보는 상원이의 손끝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상원이가 서류를 탁 덮고 저를 정면으로 봤어요. 야, 너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8년치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둔 거야? 응. 상원이는 잠시 창밖을 보다 짧게 웃었어요. 이 정도면 이길 뿐만 아니라 상대가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말투가 갑자기 딱딱해진 것이 상원이 특유의 공정 모드였습니다. 상원아, 뭐부터 하면 돼? 우선 마포 아파트 매도부터 마무리해. 그리고 시댁으로 자동이체 나가는 거 오늘 안에 다 끊어. 알았어. 그리고 이 명세서들 원본은 절대 남편이나 시댁 손에 안 닿게 해. 사본이랑 사진 파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하고. 응. 이혼 소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어머니 주거침입 고소. 이 세 개 다 붙일 수 있어. 준비 시간 열흘만 줘. 열흘이면 돼? 돼. 상원이의 눈빛이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앉아 자동이체 목록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시아버지 병원비, 시누이 학원비, 시어머니 계모임 회비, 이거 다 오늘부로 해지해 주세요. 고객님, 전부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전부요.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볼펜을 꽉 쥐고 한 장씩 서명을 해나갔습니다. 8개, 9개, 12개. 매달 제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던 시댁의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졌어요. 남편과 공동으로 쓰던 생활비 계좌에서도 제 몫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니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 지금 어디니?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어제 사부인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 뭐라고 하셔?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사죄하러 시댁에 안 오면 이혼시킨다고. 엄마, 그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봐. 이혼시킨다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응. 내가 시켜달라 그래. 얘야. 엄마, 이번엔 참으면 나 평생 이렇게 살아. 우리 둘 다 평생 저 사람들 종처럼 살아.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뒀어. 준비를 뭘 해뒀어. 엄마는 그냥 나만 믿어. 이 딸 절대 다치지 않아. 한참을 침묵하시던 엄마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그래, 딸. 네가 알아서 해.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부동산 소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매수자 사모님이 시세보다 5천 낮게 현찰로 하시겠답니다. 잔금은 열흘 안에 처리 가능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계약 진행해 주세요. 1시간 뒤 부동산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매수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무거운 금목걸이를 한 손으로 매만지며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마지막에 저를 보고 짧게 웃으셨어요. 사모님, 아주 급하신가 봐요. 네, 좀 급해요. 현찰이니까 걱정 마시고 잔금은 열흘 안에 넣어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제 이름 하나로 지켜온 마포 아파트가 그 종이 한 장으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계약금이 통장에 찍혔다는 알림이 스마트폰 화면에 떴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뒤 저는 카페 화장실로 들어가 잠시 문을 잠갔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의 저와 오늘의 저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어요. 카페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난 8년치 카드 매출점표를 하나씩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골프채, 시어머니 명품 가방 3개, 시누이 대학원 등록금 4학기치. 한 장 한 장 촬영하면서 저는 이 종이들이 앞으로 어떤 무게를 지니게 될지 실감했어요. USB 2개에 나눠 담고 개인 이메일함에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혹시 몰라 클라우드에도 이중으로 백업을 걸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벽지를 뜯고 뺨을 후려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태연한 문장이었어요. 애미야, 아버님 생신인 거 알지? 갈비 몇 근 사오너라. 저는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A4 용지 한 장을 책상 위에 폈어요. 볼펜 뚜껑을 열고 앞으로의 순서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마포 아파트 매도 완료. 둘째, 이혼 소장 접수.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넷째, 시어머니 주거침입 고소. 번호 옆에 작은 네모 칸을 하나씩 그려 넣었어요. 첫 번째 칸에 이미 반쯤 체크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여전히 태평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서류철 맨 앞장에 끼워 넣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열흘 동안 저를 이끌 지도가 될 터였습니다. 장금일까지 열흘, 저는 시댁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러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끗 저를 봤습니다. 오늘 엄마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라. 응, 알아서 할게. 진짜 알아서 할 거지? 응. 남편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렸어요. 시댁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반색을 하셨습니다. 며칠 전 제 뺨을 후려친 손이 지금은 제 팔뚝을 다정하게 툭툭 두드리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생했다. 얼른 앞치마 메고 부엌 좀 봐줘. 갈비 재워둔 거 꺼내야지. 시어머니는 벽지 사건은 이미 잊어버린 사람처럼 능청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매며 속으로 셈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소장은 매수자와 잔금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상원이의 사무실에 저는 소장 초안이 인쇄되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갈비를 볶고 있는데 시누이가 슬쩍 뒤로 다가왔어요. 새언니. 응, 아가씨. 왜요? 저 마지막 학기 등록금 오빠한테 부탁해뒀는데 이번에 왜 입금이 안 됐대요? 저는 국자를 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지난 새학기 등록금이 전부 제 개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시누이는 여전히 몰랐어요. 남편은 시누이 앞에서 늘 이렇게 말해왔죠. 유진아, 오빠가 해줄게. 학교나 잘 다녀. 엄마한테는 오빠가 알아서 얘기할게. 정작 결제 문자가 날아오는 스마트폰은 언제나 제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글쎄요, 아가씨. 저는 다시 국자를 잡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건 아가씨 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요. 오빠한테요? 네, 오빠한테. 시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썹을 살짝 찡그렸어요. 새언니, 오빠가 안 낸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한테 물어봐요, 응? 시누이는 갸웃한 얼굴로 부엌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시누이와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잡채 재료를 볶으며 그 소리를 흘려들었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고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옆에 앉으며 남편을 향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번 달 계모임 회비 좀 넣어라. 왜 자동이체가 끊겼냐? 남편이 젓가락을 든 채 잠깐 움직임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를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는 상 위의 잡채 접시를 정리하는 척 시선을 피했어요. 그게 은행에 무슨 오류가 있었나 봐. 오류는 무슨 오류? 자동이체가 왜 끊겨? 내가 알아볼게, 엄마. 남편이 저에게 눈짓을 보내는 게 옆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잡채를 나눠 담는 데만 몰두하는 척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시더니 저를 부르셨어요. 새아가, 이리 좀 와봐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살짝 닫으셨습니다.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한참을 뜸을 들이셨어요. 새아가, 네, 아버님. 지난번 일은 내 시어머니가 좀 심했다. 아버님, 성격이 그렇지 않냐? 네가 좀 이해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어른 체면상 마지못해 던지는 몇 마디에 가까웠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래, 그래야지.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넓어야 이 집안이 편하지. 네, 아버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시아버지의 임플란트비 영수증 480만 원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영수증은 이미 상원이의 서류철 안에 원본과 사본, 사진까지 3중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다 드셨죠? 저 상 좀 치우고 올게요. 오냐, 얼른 가봐. 거실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방 쪽을 힐끗 쳐다보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안방으로 부른 것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시댁을 나서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이 시동을 걸며 저를 다그쳤어요. 야, 너 왜 자동이체 다 끊었어? 끊었지.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다시 살려놔. 싫어. 뭐? 싫다고. 안 살려. 남편이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시트 뒤로 다시 튕겨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 지금 창피라는 말이 나와? 엄마가 조금 뭐라 하셨다고 이렇게 유치하게 굴 거야? 저는 잠깐 창밖의 신호등을 바라봤습니다. 빨간불이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남편은 출발하지 않았어요. 오빠, 그 돈 말이야. 무슨 돈? 시댁으로 나간 돈, 지금까지 다. 응? 그거 오빠 통장에서 나간 줄 알아? 남편이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한 박자 늦게 뒷차의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뭔 소리야? 내 월급 통장에서 나갔어. 지난 8년 내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부부는 공동재산이잖아. 어차피.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쥔 채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말없이 녹음 버튼을 누른 지 이미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지. 이게 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게 오빠가 시댁 앞에서 다 자기가 사들이는 것처럼 생색낸 것까지 다 공동으로 짊어지라는 소리야? 야, 그거는.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뒷차의 경적이 2번, 3번 울리자 남편이 그제야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잠깐 앉은 채로 스마트폰의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 제목을 10월 20일 부부 공동재산 발언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집에 올라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던져지듯 누웠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상원이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남편 자백 녹음 확보. 부부 공동재산이라 상관없다는 말. 오케이, 잘했어. 장금일 이틀 전 다시 만나자. 그날 밤늦게 남편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야, 나 내일 새벽에 부산 출장 간다. 부산? 지사 감사건 때문에 이틀 내려갔다 온다. 모레 저녁에 올라와. 알았어. 남편은 그 짧은 통보를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잠깐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서울에 없는 이틀은 제가 움직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장금일 이틀 전 오후 저는 반차를 내고 은행 대여금고로 향했어요.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결혼 예물이 든 벨벳 상자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다이아 반지, 진주 목걸이, 시어머니가 결혼 전 억지로 안겨준 금가락지까지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서류들도 봉투에 나눠 넣었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얼른 문을 열어주셨어요. 딸 왔어? 엄마, 이거 안방 장롱 깊숙이 좀 넣어둬. 이게 뭐야? 엄마, 그냥 나 대신 좀 맡아줘. 잔금 정리되면 다시 가져갈게. 엄마는 봉투를 받아들며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딸,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엄마의 손이 봉투를 꼭 감싸는 걸 보고 저는 발길을 돌렸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신혼집 현관에 설치된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영상을 하나씩 되짚어 봤어요. 시어머니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서는 장면이 3번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내 냄새를 맡으셨고 또 한 번은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보셨어요. 3번째 영상에서는 옷장 문을 열고 제 옷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시더군요. 저는 그 영상들을 날짜와 시간별로 편집해 별도의 USB에 저장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에 10월 3일 무단 침입, 10월 12일 안방 침입, 10월 18일 옷장 침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장금일 당일 아침 남편은 새벽 5시 첫 KTX로 부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9시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매수자 부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부동산 소장이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사모님, 12억 3천만 원 이체 완료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12억 3천만 원. 10년 넘게 제 이름 하나로 지켜온 그 아파트가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부동산을 나섰어요. 카페 한쪽에 앉아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이사 좀 하려고요. 내일이요? 급하시네요. 네, 급해요. 짐은 제가 미리 표시해 둘 거라 그것만 실어주시면 돼요. 몇 명 보내드릴까요? 5명이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내일 저녁에나 서울로 올라온다는 사실이 오늘의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방과 거실, 옷방을 돌며 제 물건 하나하나에 파란 스티커를 붙였어요. 결혼 전부터 쓰던 화장대, 제 이름으로 산 냉장고, 옷장 안의 옷들, 책장 위의 책들. 파란 스티커가 붙지 않은 물건은 남편이 결혼 전 원룸에서 가져온 낡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킬 때쯤 이삿짐 센터에서 확인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침 8시 정각 방문 예정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을 터였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은 부산 출장 이튿날이라 저녁까지는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5명이 현관에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파란 스티커 붙은 것만 옮기면 되죠? 네, 그것만 옮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2시간 안에 다 끝냅니다. 직원들의 손놀림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옷장이 통째로 옮겨지고 화장대가 카트에 실려나가고 책장의 책들이 상자로 옮겨졌어요. 부엌에서는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굵은 밧줄에 묶여 조심스레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거실은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원룸에서 쓰던 낡은 2인용 소파와 그 앞에 유리 탁자, 그리고 결혼식 사진이 담긴 액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시어머니 주거침입 고소장 사본, 그리고 8년치 지출 내역을 20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손편지 한 장을 얹었어요. 한 문장씩 볼펜 끝에 힘을 실어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답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편지 아래에는 상원이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뒀어요. 마지막으로 현관 도어록 앞에 섰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지문 등록을 삭제하고 남편도 모르는 새 번호로 비밀번호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은 이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한번 돌아본 뒤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이 딸깍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가볍게 들렸습니다. 트럭이 향한 곳은 리모델링한 친정 빌라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짐을 친정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미리 회사 근처에 계약해둔 오피스텔이 오늘부터의 제 새 주소였어요. 15층 오피스텔에 짐을 다 옮기고 나니 오후 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물러나고 문이 닫히자 저는 창가에 놓인 새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친정 주소는 남편과 시댁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원이와 회사 팀장, 그리고 오래된 지인 2명에게만 오피스텔 주소를 공유했어요. 한편 그 시각 상원이의 사무실에서는 이혼 소장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주거침입 고소장이 순서대로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접수 완료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시어머니가 신혼집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무단으로 도어록 앞에 서서 익숙한 6자리를 눌렀어요. 삐빅,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복도에 울리자 시어머니는 잠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왜 이러네. 한 번 더 눌러봤어요. 삐빅,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같은 기계음이 반복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들이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 시어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관리실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나 1204호 시어미인데.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시죠? 이 집 문이 안 열려. 지금 우리 아들 집이니까 얼른 문 좀 열어줘요. 관리실 직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가 세대주 본인 확인 없이는 문을 못 열어드립니다. 뭐? 아니, 시어미가 아들 집도 못 들어가? 규정이라서요. 세대주분께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관리실 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이 집에 8년을 드나든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이게 무슨 소리야? 어르신,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스마트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은 부산지사 회의를 막 마치고 KTX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3번, 4번 걸려오자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준혁아, 네 집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뭐? 애미년이 뭔 짓을 한 거야, 지금. 남편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어요. 엄마, 내가 지금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우선 집 앞에서 기다려. 빨리 와. 인연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3시간 뒤 남편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서울역에서 다시 택시로 갈아탄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봐라. 이 문이 안 열려. 남편이 도어록 앞에서 자기 지문을 갖다 댔어요. 지문 인식은 다행히 살아있었는지 삐빅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거실 한복판에 남편이 결혼 전 쓰던 낡은 2인용 소파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도 냉장고도 옷장도 화장대도 사라진 뒤였어요.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 액자만이 텅 빈 거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셨어요. 인연이 살림을 다 훔쳐갔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옷걸이 몇 개만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드레스룸에는 남편의 옷까지 몇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시다 결국 거실로 뛰쳐나오셨어요. 준혁아, 인연이 진짜 살림 다 들고 나갔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남편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반쯤 흘려들으며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와 그 위에 손편지 한 장이 남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든 남편의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답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남편은 그 짧은 문장을 2번, 3번 눈으로 훑었어요. 그러고는 서류 봉투의 봉인을 손가락으로 뜯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이혼 소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2번째 장을 넘기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3번째 장은 시어머니 주거침입 고소장 사본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게 옆에서 봐도 뚜렷했습니다. 준혁아, 뭐가 들어있어? 뭐야, 그 봉투. 시어머니가 다가와 남편의 팔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청구 금액이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남편은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낡은 2인용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준혁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응, 왜? 엄마, 이거 봐요.
남편이 소장의 첫 장을 시어머니에게 힘없이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콧등 위로 걸치고 소장을 읽어내려 가시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셨어요. 인연이 감히 나를 고소해. 엄마, 이거 그냥 고소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당장 그년 친정으로 쳐들어가자. 지금 당장. 엄마, 잠깐만. 남편은 서류 뭉치의 마지막 장까지 넘겨봤어요. 카드 매출전표 사진들이 페이지마다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임플란트비 480만 원, 시어머니 명품 가방 3개, 시누이 대학원 등록금, 내학기치. 결제자 이름 자리에 찍힌 것은 언제나 남편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시어머니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준혁아, 뭐하냐? 얼른 그년 친정으로 가자니까. 엄마, 잠깐. 뭘 잠깐이야. 어디서 감히 시어미를 고소해. 엄마, 이 돈 청구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뭐? 4억 8천만. 뭔 4억 8천만? 우리가 그년한테 받은 돈이 어디 있다고. 엄마, 그 임플란트비, 명품 가방, 유진이 등록금 그거 다 저 사람 카드로 결제된 거예요. 뭔 소리야, 네가 다 내줬다며.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남편은 소파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각 저는 오피스텔 창가 소파에 앉아 야경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상원이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소장 접수 완료. 주거침입 고소장도 오늘 오후에 관할 경찰서로 넘어갔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상원아. 스마트폰을 소파 옆 협탁에 내려놓고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들이마신 숨이 폐 안쪽 깊숙한 곳까지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8해 동안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스마트폰이 진동으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낯선 번호로 20통이 넘게 걸려오다가 그 뒤로는 시누이 번호와 시어머니 번호가 번갈아 뜨더군요. 저는 화면을 뒤집어 놓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뒤져서라도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내려 했지만 이미 제 연락처는 남편의 목록에서 지워져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제 회사였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이 보안팀에서 왔어요. 저는 회의실에 앉은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로비에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사모님 뵈러 왔다고 하시는데요. 보안팀장님, 미리 말씀드린 그 상황 맞아요. 안내대로 처리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로비에서 벌어지는 일은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 좀 불러줘요. 지금 당장. 고객님, 약속 없이 오신 방문객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명색이 시어미인데 며느리도 못 만나? 규정입니다, 고객님. 보안 직원 2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시어머니의 앞을 막았어요. 시어머니는 로비 소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대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안 만나주면 안 갈 거야, 나.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로비를 지나가던 회사 임원 한 명이 그 소란을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CCTV는 시어머니의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시어머니는 결국 지쳐 로비를 떠나셨어요. 이후 며칠간 사내에서는
제 이름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동기들이 커피를 마시자며 슬쩍 다가와 안부를 묻기도 했고, 팀장님은 회의 뒤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팀장 대리 사정 대충 들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에 폐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잘 정리하고 오세요. 팀장님의 무심한 듯 따뜻한 그 한마디에 저는 잠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개인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로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 번호 차단한 거 아는데 이거 회사 동료 폰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흥분해서 그런 거니까 이혼까진 가지 말자.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흥분해서 그런 거라는 6글자에 시선이 자꾸만 걸렸어요. 지난 8년간 남편이 저에게 던진 모든 말은 결국 그 6글자로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모든 대화는 변호사 통해서. 전송을 누르자마자 그 번호를 다시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 앞으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서가 배송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등기봉투를 뜯어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시누이한테 흘리듯 말씀하셨답니다. 봉투 안에는 3건의 CCTV 영상 목록과 도어록 출입 기록이 증거 목록으로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저 화가 나서 버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대신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발신자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뜨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화까지 무시하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둔 뒤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애미야. 네, 아버님. 이거 아니지 않냐, 애미야. 뭐가 아닌가요, 아버님.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다. 시어미가 좀 성질을 냈기로써니 감히 시어미를 경찰에 넘겨.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눌린 훈계조였어요. 저는 창밖을 잠깐 내다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3년 전에 임플란트 하셨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강남에서 하셨고요. 480만 원 결제됐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왜? 그 돈 제 카드로 결제됐어요, 아버님.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숨이 잠깐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 4월 17일 오후 3시 26분 강남 이응 치과에서 제 카드로 480만 원 결제 완료. 매출전표 원본, 카드사 확인서 다 갖고 있어요. 네, 애미야. 아버님, 그때 어머님한테 아드님이 사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아버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한참 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끊자. 네, 아버님. 전화가 끊긴 뒤 저는 녹음 파일에 10월 29일 시아버지 통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며칠 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상원이의 사무실로 향하는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을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상원이는 이미 자료 목록을 두툼한 파일로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훑어보자. 응. 첫 페이지에는 시아버지 임플란트비 480만 원, 결제일자와 시간, 카드 뒷자리까지 명시된 매출전표가 붙어 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시어머니 명품 가방 3개, 합계 1,200만 원어치의 매출전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시누이 대학원 등록금 4학기치 2,400만 원의 납입증명서가
카드 결제 내역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원아, 이거 다 이름이 내 이름으로 찍혀 있는 거지? 응, 다 내 이름이야. 결제자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됐네. 이거 조정해서 상대 측이 부인해도 원본에다 카드사 공식 확인서까지 붙였으니까 뒤집을 방법이 없어. 상원이의 서류 정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우이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 등록금 다 해주셨는데 갑자기 새언니가 청구를 걸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준 돈이잖아요. 그게 왜 새언니 돈이에요? 메시지가 3개 연달아 도착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대화창을 통째로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상원이에게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첨부하자. 오케이, 유용해. 신우이의 카톡은 시댁 식구들이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다는 좋은 증거였어요. 남편은 지난 8년 동안 신우이 앞에서 오빠가 다 해주는 척 생색을 내왔던 것이 지금 신우이의 그 문장 하나하나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동네 계모임과 다니시던 교회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배은망덕한 년이야. 홀시엄마 밑에서 자란 게 이래서 근본이 없어. 시어미를 경찰에 넘겼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모임 자리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반전이 있었어요. 리모델링해드린 친정 빌라의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 시장에서 옛 친구를 만나셨다고 하더군요. 에이, 그 집 며느리 얘기는 내가 잘 알아요. 어떡해요? 그 딸이 얼마나 효녀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홀엄마 사시는 집을 3천만 원 들여서 새로 뜯어 고쳐준 딸이에요. 그 벽지를 시어미가 와서 다 뜯어놨다니까요. 옆집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계모임 사람들 귀에도 그 얘기가 다르게 들어갔습니다. 양옥분 씨가 며느리 새로 도배해준 집에 가서 벽지를 다 뜯었다며 뺨까지 후려쳤다던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가 나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어느 계모임에 나가시자 회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더라는 소식을 옆집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전해오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통화 중에 조심스레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딸, 사부인이 요즘 계모임에서 왕따 당한다더라. 엄마, 그게 미안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 미안한 일 아니지. 엄마의 목소리에도 이제는 처음에 걱정 대신 조용한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조정기일 사흘 전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지고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흘러갔어요. 그 무수한 불빛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저 불빛들 사이에서 언제나 침묵을 삼켜왔어요. 시어머니가 홀시엄마 딸이라 미천이 없다고 흘릴 때도, 남편이 엄마가 그렇지 뭐라며 저를 다그칠 때도, 시누이가 등록금 명세서를 오빠 앞으로 내밀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서류가 저 대신 말할 차례였어요. 와인 잔에 붉은 액체를 따르고 저는 창가에 혼자 서서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상대는 없었지만 지난 몇 주간 참아온 저 자신과 오늘의 저에게 잔을 부딪히듯 짧게 목을 축였어요. 내일 아침 8시 검은 정장을 꺼내 다시 한번 다림질을 해둘 참이었습니다. 조정기일 아침 8시 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오피스텔을 나섰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상원이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려? 아니, 하나도 안 떨려. 그럼 됐어. 오늘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앉아만 있어. 응. 법원 정문 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앞장서고 그 뒤로 남편과 뜻밖에도 시누이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얼굴이 초췌했고 시어머니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서류를 정리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정위원을 향해 목소리부터 높이셨어요. 위원님, 저는 이 며느리한테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인연이 다 지어낸 거예요, 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시어머니를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우선 이쪽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원이가 그 순간 저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어요. 준비해둔 자료를 꺼낼 타이밍이었습니다. 상원이가 서류철 첫 번째 자료를 조정위원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어요. 이건 시아버님의 임플란트비 480만 원 매출점표 원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3년 4월 17일 강남 이응 치과에서 결제된 겁니다. 결제자 이름은 원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카드사 공식 확인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 뚜렷하게 찍힌 영수증 위에 결제자 자리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침을 꿀꺽 삼키셨습니다. 상원이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시어머님이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명품 가방 3개, 합계 1,200만 원어치 매출점표입니다. 3장의 매출점표가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계모임에 자랑 삼아 나가시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종이 조각 위 숫자로 남아 있었어요. 결제자는 3건 모두 원고 본인 명의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상원이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는 순간 시누이가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시누이 되시는 분의 대학원 등록금 내 학기치 납입증명서와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뭐? 시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져 나왔어요. 학기당 600만 원, 내 학기 합계 2,400만 원. 결제자 명의는 4건 모두 원고 본인입니다. 시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의 팔뚝을 붙잡았어요. 오빠, 유진아. 오빠, 이거 뭐야? 오빠가 낸 거 아니야? 유진아, 잠깐만. 오빠가 낸 거라고 그랬잖아. 나 대학원 다니는 4년 내내 오빠가 낸 거라고. 시누이의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시누이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누이의 눈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게 저에게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신 듯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네가 낸 게 아니라 애미가 다 냈다는 거야? 엄마, 그게...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임플란트비,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시누이의 등록금. 지난 8년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가 사들이는 거라고 생색을 내온 모든 지출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시고 나서 남편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피고 측, 이 자료들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 뒤 남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없습니다. 그 세 글자가 조정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순간 8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몸 안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뜨겁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물이 흘러나가듯 조용한 눈물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한번 서류를 정리하시고 나서 조정안을 제시하셨어요. 부당이득 반환금은 3억 8천만 원.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주거침입권은 별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정가 기록에 남게 되었어요. 이혼 재산 분할 역시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우리는 조정실을 나섰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년아,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내가 성질 좀 냈기로써니 여자가 이렇게 독하게 굴 일이야?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원망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 벽지를 뜯고 제 뺨을 후려친 그 손이 지금 허공에서 애꿎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머님, 그 뺨 값입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이미 그 어떤 문장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친정 빌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다가 앞치마 자락으로 손을 훔치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딸 왔어? 엄마, 오늘 다 끝났어. 엄마는 국자를 내려놓고 저와 나란히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정실에서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 임플란트비, 명품 가방, 등록금, 조정 결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그 한마디까지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만 오래 쓰다듬으셨어요. 한참 뒤 엄마의 얇은 손끝이 제 손등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오늘 조정실에서 흘리지 못한 눈물이 뒤늦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는 앞치마 자락으로 제 뺨을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다 지나갔다, 얘야. 다 지나갔어. 응, 엄마.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카카오톡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언제나처럼 항의도 원망도 아닌 조심스러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새언니, 죄송해요. 대학원 등록금은 제가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진짜 죄송해요, 새언니.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팔을 붙잡던 조정실의 장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학교부터 무사히 마쳐요. 전송을 누르고 나서 저는 대화창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최종 확정되던 날 저녁 남편이 오피스텔 앞까지 찾아왔어요. 인터폰 벨이 울리자 저는 카메라 화면부터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어요. 수염이 며칠은 자란 얼굴에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향해 뭐라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몇 번 벙긋거렸어요. 저는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남편은 30분이 넘도록 서 있었어요. 가끔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려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더군요. 세 번으로 문자가 2통 도착했지만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놓은 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넘어가자 남편은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섰어요.
카메라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서서히 작아지는 것을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문 앞에 자동 감지등이 꺼지고 나서야 저는 인터폰 화면에서 시선을 뗐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외장하드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8년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신혼여행, 첫 명절, 시댁 가족 사진, 결혼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다 그 중에서 친정 엄마와 함께 찍힌 사진 몇 장만 골라냈습니다. 엄마와 제가 벚꽃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 엄마 회갑 때 찍은 가족 사진, 리모델링을 마친 친정 거실에서 엄마가 활짝 웃고 계신 사진. 그 몇 장을 따로 새 USB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파일 폴더들을 하나씩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 영구 삭제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화면의 진행바가 채워졌어요. 마지막 폴더가 사라지고 외장하드가 완전히 텅 비었을 때 저는 책상 앞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 USB를 서랍 안쪽에 넣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서늘하게 밀려 들어왔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저는 친정 빌라에서 새 정거장 거리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방 3개짜리 남양집이었고 넓은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온종일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판 돈과 부당이득, 반환금 일부를 보태 마련한 집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 방 하나, 제가 쓸 방 하나, 그리고 서재 하나. 이사 첫날 엄마가 커다란 화분을 조심스레 들고 새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딸, 이거 어디다 놓을까? 엄마, 창가에 놓자. 햇빛 잘 드는데. 그래, 화분이 여기서 잘 자라겠다. 엄마는 화분을 창가에 내려놓고 잠깐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우리 딸이 이런 집을 다 마련해주고 엄마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나? 엄마가 나 키운 복이지 무슨. 엄마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툭 두드리며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새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는 엄마의 뒷모습이 어쩐지 예전보다 조금 더 꼿꼿해 보였어요. 회사에서는 그 사이 팀장 승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아침, 팀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부르셨어요. 팀장 대리 축하해요. 팀장님 정말이요. 인사팀에서 오늘 오전 중에 발표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회의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사내에 한동안 조용히 오르내리던 제 이름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 팀장님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 이혼하고 오히려 잘 풀렸다더라. 후배들 상담도 잘 받아주신대. 후배들 2-3명이 조심스레 저를 찾아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문제, 부부 갈등, 재산 문제.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후배들이 답답해할 때마다 조용히 이 한마디만은 잊지 않고 건넸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참는 사람 목만 커져요. 한편 시어머니의 소식은 옆 동네 지인을 통해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모임에서 완전히 밀려나셨다고 하더군요.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시장에 퍼진 이야기가 계모임에까지 흘러들어간 뒤로 시어머니는 어느 자리에 나가도 회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옮겨버렸다고 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도 반찬 가게에서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벌금과 반환금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을 중고 시장에 하나둘 내놓아야 하셨어요.
한때는 계모임 자리마다 팔뚝에 걸고 나가시던 그 가방들이 이제는 사진 몇 장 찍혀 낯선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시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몇 달 견디지 못하고 결국 회사 근처 원룸으로 독립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공통지인 몇 명을 통해 몇 차례 사과의 뜻이 전해져 왔지만 저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답을 할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한 뒤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매달 20만 원씩 성실히 등록금 상환액을 입금해 왔습니다. 입금자 이름 자리에 노유진 세 글자가 찍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어른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신우이는 가끔 짧은 카톡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이번 달 입금 확인 부탁드려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짧게 답했어요. 확인했어요, 아가씨. 무리하지 말고 다녀요. 리모델링해드린 친정 빌라는 세를 내놓은 뒤 매달 소소한 임대 수입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식당 일을 그만두셨어요.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서 계시던 그 낡은 앞치마를 마침내 접어 서랍 깊숙이 넣으신 날, 엄마는 창가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하시고 오셨어요. 딸, 나 서예 배우기로 했다. 엄마, 진짜? 응, 목요일마다 2시간씩. 그리고 노래교실도 화요일에 나갈까 해. 엄마, 잘 생각했어. 진짜 잘 생각했어. 엄마는 서예 도구를 담을 새 가방을 안고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인생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신 엄마의 얼굴에는 지난 20년간 볼 수 없던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엄마와 저는 새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벚꽃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딸, 응, 엄마. 그때 그 벽지 사건 말이야. 응, 네가 그때 참았으면 엄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의 손은 예전만큼 야위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신 뒤로 엄마의 손끝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아니, 진심이야, 딸. 네가 안 참아줘서 엄마도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 고맙다, 우리 딸. 엄마는 그 짧은 문장을 남긴 채 커피를 한 모금 삼키셨어요. 저는 창밖의 벚꽃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 몇 장이 창가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상원이와는 그 뒤에도 좋은 친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저녁을 함께 먹었고 오래된 대학 동창처럼 편하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원이가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응,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내 사례 말이야. 이름이랑 회사, 지역 이런 거 다 지우고 익명으로 강연에 좀 써도 될까? 강연? 응, 요즘 가끔 여성단체나 기업 강연을 나가는데 내 사례가 정말 교과서적이거든. 근데 네가 싫으면 안 할게. 저는 잠깐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상원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짜? 응, 익명이라면 얼마든지. 상원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 짧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난 8년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해 늦가을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시아버지의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창가에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480만 원짜리 임플란트 통화가 잠깐 떠올랐지만 이내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저는 조문 대신 흰 국화 한 다발을 주문했습니다. 카드에는 짧게 한 문장만 적어 보냈어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발이 시댁 장례식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에 저는 며느리도 아니었고 남남도 아니었고 그저 한 다발의 국화를 보내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늦은 봄의 어느 저녁 벚꽃이 창밖으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화센터 노래교실에서 배우신 옛 가요였습니다. 박자에 살짝 어긋나는 엄마의 콧노래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오래 귓가에 머물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화장실의 곰팡이 냄새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이제 여기, 이 저녁, 엄마의 콧노래에 이르러 있었어요. 3천만 원짜리 리모델링, 뜯긴 벽지, 후려쳐진 뺨, 12억 3천만 원의 통장 잔액, 4억 8천만 원의 청구서, 3억 8천만 원의 조정안. 그 어떤 숫자도 지금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엄마의 저 노래 한 소절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아파트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어요. 한 여자로서의 저 자신, 그리고 홀로 저를 키워낸 엄마의 존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딸, 밥 다 됐어. 와서 먹자. 응, 엄마. 갈게.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반찬 접시들 위로 저녁의 노란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엄마가 국그릇 2개를 식탁에 조심스레 올려놓으셨습니다. 딸, 이거 오늘 배운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래? 응, 엄마. 불러봐. 엄마는 국자를 든 채 짧게 한 소절을 흥얼거리셨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그 목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여전히 하늘하늘 흩날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떠셨나요? 돌아보면 저는 지난 8년 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어요.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딸이니까 그 자리마다 붙는 이름 뒤에서 저 자신을 자꾸만 지워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의 무례함을 홀로 삼키고 계신 분, 남편의 방관 속에서 밤마다 소리 없이 우시는 분, 친정 엄마 생각에 가슴 한쪽이 늘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는다고 존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삼킨다고 상대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그 어떤 시댁의 체면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처럼 늦지 않게 여러분의 존엄을 꼭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